오늘은 11월의 하루책이었던 도덕적 혼란을 자세히 뜯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어느새 12월의 첫 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다들 훈훈한 독서 생활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권, 마가릿 애트우드의 도덕적 혼란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지난 책하울 영상에서 11월의 하루책으로 정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읽혀서 다행이었어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나라의 여성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먼저 책을 잠시 살펴볼까요? 도덕적 혼란의 원서는 2006년에 출판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0월에 출간되었어요. 마가릿 애트우드는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작품으로 유명한 분이라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939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표작으로는 시녀 이야기, 고양이 눈, 도둑신부, 그레이스, 눈먼 암살자 등등 유명한 작품이 너무 많죠. 가장 최근에 시녀 이야기 후속작으로 증언들을 발표했고 눈먼 암살자와 증언들로 2000년과 2019년 부커상을 2번 수상했습니다. 저는 시녀 이야기를 푹 빠져서 읽었는데 530쪽이 넘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단숨에 읽어버렸던 기억이 나요. 특히 등장인물의 운명을 알 수 없어서 끝까지 긴장하다가 놀라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가릿 애트우드의 책은 페이지 수가 많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500페이지는 기본이고 2권으로 나누어도 2권 다 두꺼운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혼란도 당연히 장편소설일 거라 예상했다가 목차를 보고 놀랐답니다. 이 책은 애트우드의 단편소설집이었어요. 애트우드와 단편?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혼란에는 총 11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어요. 순서대로 나쁜 소식, 요리와 접대 기술, 머리 없는 기수, 나의 전 공작 부인, 다른 곳, 모노폴리, 도덕적 혼란, 흰말, 홀령들, 레브라도의 대실패, 실험실의 소년들입니다. 11편의 작품이 모두 다른 이야기를 그린 것은 아니에요. 일정한 인물들이 여러 편에 등장해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4편의 작품에는 모두 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10대 초반의 나부터 대학 졸업 이후의 나까지 다른 나이대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경험과 정서는 한 사람처럼 닮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부모님이 계획이 없던 임신을 하고 나이든 엄마는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육아를 이어가고 대신 나는 11살 차이 나는 동생을 돌보는 일을 전담하며 너무 일찍 작은 어른이 됩니다. 불안한 분위기의 가정, 사랑받으려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억누르고 절제하는 데 익숙해진 나와 달리 감정을 조절하지 않는 동생, 그리고 동생과 가정의 불안에 무력한 부모. 어떻게 보면 참 전형적인 감정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편에 나누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5편의 작품에는 넬과 티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넬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성인이 되어 대학 강사로 일하는 넬은 유부남 티그와 사랑에 빠져요. 변변찮은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는 티그와 한적한 시골의 농장에 집을 구해 살게 됩니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그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시골 마을, 농장의 삶을 받아들이고 노년까지 살아가는 이야기가 5편에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시간대는 뒤죽박죽입니다. 책의 마지막에 실린 2편의 이야기는 앞에서 정리한 나 넬의 이야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저 작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로 봐야 할지 애매해요. 억지로 연결시키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썼던 단편 작품을 여기에 같이 실었구나 라고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읽은 단편을 꼽으라면 나의 전 공작 부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영국의 작가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My Last Duchess를 배우는 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고의 영문학 교사 베시와 똑똑한 우등생 나, 그리고 영문학에 관심이 없는 남자친구 빌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짧은 길이지만 영시 마이 라스터 치스, 그리고 최고의 여교사 베시, 그리고 똑똑한 나의 성장,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나뉘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선 학생들이 문학 시간에 필수로 배우는 영시 마이 라스터 치스는 실제로 우리나라 영문과에서도 다루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1842년에 발표된 독백시인데 시 내용이 오싹해요. 화자인 공작은 청자에게 실무가 똑같이 그려진 공작 부인의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은근한 위협적인 말투에서 대단한 우월의식과 소유욕을 가진 공작의 정신 상태가 드러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죽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화자인 공작은 아내를 자신의 뜻대로 길들이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청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다음 아내가 될 여인이 더 많은 결혼 지참금을 가져와야 한다는 본심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베시는 왜 최고의 여교사가 되었을까요? 작품에서는 유독 베시의 외적인 부분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시가 고급스러운 옷과 신발을 신고 우아한 말투를 쓰고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과 같은 사실들요. 학급 남학생들을 존경한 것은 그녀의 전문가적 분위기를 풍기는 엄숙한 외양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존경했다. 석사학위라는 두 단어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의학 박사처럼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의미했다.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최고의 여교사라는 타이틀이 순수한 칭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수업에서 질문을 던지지만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문자답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대답을 창조해내기보다는 공인된 해석을 자신의 생각처럼 말할 수 있도록 주입시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를 이끌고 교과 과정을 활기차게 훑어나갔다. 마치 양을 몰듯이. 그녀는 배움의 과제를 경주, 일종의 장애물 코스에 비유했다. 졸업시험까지 다뤄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것을 빨리 공부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그녀는 우리에게 자주 말했다. 문제를 2번씩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해요. 침착함을 잃지 말고 공포에 질리면 안 돼요. 계열을 짜고 조직화해야 해요. 우리가 공부한 각각의 작품에 대해 그녀는 과거에 나왔던 질문들을 추려서 제시하고 적합한 답변을 작성하도록 우리를 훈련했다. 작품에서 졸업시험은 유독 공포스럽게 묘사됩니다. 시험 점수가 공개되는 날을 친구들, 적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샤워 커튼을 강제로 젖혀버리는 일과 같은 거라고 말할 정도로요. 베시 선생님은 양을 몰듯이 학생들을 그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잘 갖추어진 외적 특징과 높은 학위, 수업 방식들은 모두 권위에 잘 기들여진 모범적 결과이고, 베시 선생님은 자신이 획득한 것을 전수하려는 인물입니다. 잘 길들여진 이가 잘 길들여질 사람을 길러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 나를 살펴볼게요. 나는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베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는 학생이에요. 교과서나 선생님, 그러니까 공인된 권위를 가진 설명을 그대로 외우듯 흡수하는 것은 우수한 성적을 얻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겠죠? 나에게는 이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나의 전 공작 부인을 공부하면서도 길들여지지 않았던 전철을 살해한 화자 공작의 심리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돼요. 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다는 남자친구 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읽어볼게요. 빌은 나에게 화난 것이 아니라 빌어먹을 공작이 공작 부인을 죽여서 화가 난 거라고 말했다. 그 작자는 감옥에 갇히거나 교수형을 당했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를 변호하는 것인가? 나는 그를 변호하지 않았어. 나는 말했다. 아니야, 변호했어. 그녀는 병적인 나쁜 놈을 남편으로 둔 착한 정상적인 여자였어. 그런데 너는 그게 그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군.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비난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했다. 빌이 내 느낌을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왜 화가 났던가? 그녀는 멍텅구리였어. 내가 말했다. 자신을 그런 식으로 저속하게 온갖 남자들, 그리고 세상에
석양에까지 미소를 지어대는 걸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야지. 상냥했을 뿐이잖아. 얼간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얼간이가 아니었어. 그가 뭘 원하는지 그녀가 어떻게 알아? 그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 내 말이 바로 그거야. 나는 지겹다는 듯한 목소리를 말했다. 그녀는 바보였어. 다시 세 가지 층위를 살펴보면 결국 권위를 인정받은 텍스트, 인물,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심지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테스는 분명 전 공작부인이나 오피리아처럼 불운한 호구 중 하나였다. 이 여자들은 모두 비슷했다. 사람들을 너무 잘 믿었고 나쁜 남자들의 소나기에 걸려들었으며 약삭 빠르지 못했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다. 그들은 미소를 너무 많이 지었다.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지나치게 애썼다. 그런 다음 이런저런 식으로 제거되어 버린 것이다. 아무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왜 이런 불운하고 짜증스러운 멍텅구리 여자들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가? 나는 의문이 들었다.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책과 시는 누가 고르나?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작품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나? 어쩌면 빌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와 가까운 현실을 여러 번 비틀어서 비판하는 작품은 담담한 나의 독백으로 열린 결말처럼 끝나는데요. 저는 화자인 나가 권위를 인정받은 텍스트와 인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까지 해냈다는 점에서 희망적으로 끝난다고 느꼈어요.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 영문학을 전공했거나 비판적 읽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덕적 혼란을 읽고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독서 노트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짠! 왼쪽 페이지가 강렬하죠? 마음에 드는 책 표지를 보면 따라 그리고 싶은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책도 보자마자 표지를 그려보고 싶었고 그래서 왼쪽 페이지를 비워두고 독서 기록을 시작했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비어있는 페이지에 마카와 색연필, 펜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탕색과 피부, 폴라티는 마카로 칠하고 나머지는 색연필로 칠했어요. 덕분에 질감의 차이가 생겨서 특히 피부와 머리카락 부분의 느낌이 달라졌어요. 흰색 글씨는 마카로 칠한 바탕 위에 젤리롤 펜을 사용했고요. 분명히 표지를 보고 따라 그린다고 그린 건데 묘하게 얼굴이 달라졌죠? 독서 기록은 블랙윙 연필을 사용해서 남겼는데요. 단편의 제목은 이렇게 표시하고 그 아래에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나 감상을 간단하게 적었어요. 저는 나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재미있어서 화자인 나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남아있네요. 인상 깊은 대사나 문장은 이렇게 표시해서 기록했어요. 책을 그대로 필사한 것과 제 생각을 자유롭게 쓴 부분이 섞여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의문이 남는 부분은 이렇게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작품은 물음표 파티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떠다니는 생각들을 정리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단편들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묶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가정과 내일 가정을 통해 보여주는 가족의 비극, 그리고 여러 가지 규범과 관련된 도덕적 혼란. 제목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도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서 옆에 메모해뒀어요. 그 아래 솔직한 저의 감상도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책에 실린 단편들은 건조한 말투, 특히 줄거리를 요약하는 듯한 스타일의 문장이 많아요. 마거릿 애틀드의 대표작들은 비관적인 세계관을 촘촘하게 그려낸 장편 소설들이 많은데 이 책은 그 작품들과 완벽히 다른 결을 지녔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고민을 건조하게 그린 작품들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도리스 레싱의 책인지 여러 번 헷갈렸어요. 애트우드의 장편 소설 같은 재미를 기대하고 읽기 시작해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도리스 레싱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이미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은 분들에게는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나 19호실로 가다, 힐러리 맨틀의 마가릿 대처 암살 사건 같은 책도 추천할게요.
마가렛 애트우드의 다른 매력을 담은 소설집, 도덕적 혼란의 리뷰 재미있게 보셨나요? 11편의 수록작을 마음대로 묶어 재해석하기, 재미있었던 한 편 뜯어보기, 독서노트 기록까지 살펴봤는데요. 화제가 되는 작가, 작품의 리뷰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좋아서 읽는 책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루의 책상 채널을 통해 더 다양한 작품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12월에는 어떤 책을 읽을 계획이신가요? 올해가 가기 전 꼭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